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커피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총산민 수용 무역 장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심화 강의 교재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총산민 수용 무역 장정이 있죠. 조총산민 수용 무역 장정. 자, 이 조총산민 수용 무역 장정은 그 몇 년도에 맺어진 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1882년도에 맺어졌거든요. 자, 무슨 사건 D죠? 이게 예, 이모군란 D죠. 이모군란, 예, 이모군란 D로 이 맺어진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내전 가습이 이제 강화되고 이제 영향력이 강화될 때 맺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명칭상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조약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정확히 장정이에요. 장정. 장정이란 말을 왜 쓰냐면 상국하고 속국 간에 맺어진 조약이다 해가지고 장정이라는 말 쓰죠. 자, 그러면 그 삼민수용 무역장정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전문 내용 보죠. 이 삼민수용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한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국과 더불어 일체 균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일체 균점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일체 균점이라는 거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 동일한 형태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일체 균점이라는 의미는 뭐와 연결돼서 보면 체육 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냐? 일본이 체육 대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조항을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는 실제 일본이 요 그 조정산민 수역 정정의 내지 통상권의 개념을 받아들였죠. 권한을. 그래서 자기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청해 상무위원은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대관은 탱진에 파견하고 청해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은 대등한 입장을 갖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청해 북양대신은 그 당시 누구였죠? 위안스카였죠. 조선국왕은 고종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청나라 황제하고 조선의 국왕이 대등한 게 아니라 청나라의 일개 신하하고 조선 국왕을 대등한 거야.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조선 국왕을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를 본 거죠. 속국처럼 생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조인데요. 자, 사조 내용을 볼게요. 자, 베이징과 항성의 양화진에서 계잔. 자, 계잔이라는 것은 함을 쌓아놓고 객상이 유숙하면서 장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양화진이라는 것은 어디 보시면 어느 날 마포예요, 마포. 개항유에 이제 마포 지역 양화진 일대에 그 뭐냐면 많은 외국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냐면 이태원과 비슷한 동네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양화진 가보면 마포 가보면 그 무덤이 있어. 외국인 무덤가. 이 마포가 왜 그 당시 중요한 요충지였냐면 보통 한강에서 들어온 배가 바다에서 한강에 들어온 배가 바닷길을 좀 이용하다가 하류 부분은 그래서 하류에서 다시 이제 강길로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수심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바닷배가 강배로 바꾸는 곳이 그 마포예요. 그래서 상당히 수요보통의 요충지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개잔을 할 거와 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은 내지 채판은 금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내지 채판이라는 것은 뭐냐? 내륙 지방의 시장의 상품 운반을 판매하는 상해인을 내지 채판이라고 해요. 내지 채판.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는 내지 통상권의 의미죠. 내지 통상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삼민수령 무역장중이 내지 통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항상 원칙에는 뭐가 있죠?
예가 있어요. 예. 이게 원칙이고 여기 다만부터 예야. 재판, 그러니까 내지 재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간의 허가서를 받는다. 그래서 상무위원과 지방간이 발행하는 호조, 영인권을 받을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말은 허락만 맡으면 내지 통상권을 인정받는다. 예의 조약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내지 통상권 인정받는다는 예가 있지만 예의 조항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누구의 세력이 강했죠? 청나라 세력이 강했죠. 자, 청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내지 통상권을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가 원칙이 돼버린 거야. 원래 이게 원칙이었는데 이 예가 원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상 역사에서는 공식이 있죠. 항상 그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가 있고 시간이 되면 예가 원칙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조약 내용을 분석할 때 조약 내용 원문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실제 그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요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 그래서 삼민수용 무역장정은 원칙상은 내지통상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적용해서 얘가 더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 내지통상권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개정된 조일통상조약 때 그 당시 그 체육대우가 적용돼서 요 조항이 곧바로 일본에도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서 종전에 초기 때 무역 형태인 거물주의 무역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 같은 외국 상인들이 내지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내지에 들어가서 이제 시장을 열고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돼. 그러면서 이제 한국 상인들, 조선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죠. 예. 이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배경을 볼게요. 배경은 그 당시 이제 조선 입장과 청 입장이 맞아떨어졌는데 일단은 이 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밀무역과 청국 어민들의 횡포를 단속하고 특히 일본이 그 당시 거의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독점적 경제 침투를 견제하려고 했다.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또 강화시키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치해법권이라든지 한성과 양아진의 상점, 창고, 여관 개설권, 내지 통상권 인정받아서 청국상인들 경제활동에 우위를 확보하게 돼요. 그건 이제 배경은 이제 이렇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임오군란 이후에 누구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격은 보면 자, 이거는 임오군란의 성격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파견해서 3,000명의 청나라 군대를 주둔시켰죠. 그래서 본격적 내정을 간섭하게 돼. 그리고 예전의 사대 관계는 거의 형식적이었어요. 우리가 청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볼 때 항상 그 나오는 게 예전에 어떤 유튜브 분이 그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속국으로 이제 표시하면서 삼전도의 굴욕 장면을 그 그림을 그려놓고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마침 청나라의 속국처럼 모든 걸 다 간섭받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청나라와 우리나라 관계는 그 앞에 명나라하고 우리 관계보다 훨씬 더 뭐냐면 노토치 관계였어.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좀 내정에 좀 약간의 언질을 했거든요. 물론 100% 언질한 건 아니지만 좀 약간 간섭은 했어요. 근데 청나라는 우리가 삼전도 구적 있죠. 그 이후로는 군사 부분 외에는 거의 노토치야. 간섭을 안 해. 왜?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여러 왕조도 그랬지만 청나라 특히 간섭을 안 했어요. 예, 이게 형식적인 사대관계라는 뜻이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 임오군란 이후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져. 임오군란 이후에는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일종의 식민지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서양의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 사대 관계에서 식민지 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그러면 경제적 수탈 구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조총 산미 수용 무역 장정을 통해 경제적 수탈 구조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향을 보죠. 우리가 이제 조약 내용을 볼 때 내용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되게 중요했다 그죠. 실제 그게 어떻게 적용됐는가 그걸 이제 보면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얘기긴 하지만 실제 원칙화된 이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면서 그래서 종전의 그 거주지 무역 이거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이제 조선의 상인을 끼고 하는 무역이죠. 자, 거주지 무역에서 탈피해서 간행이정에서 벗어나 체육대회에 따라서 이제 외국 상인들 특히 일본 상인들이 많이 진출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개방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불평등 조약 체계로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두고 조선 상인이 크게 타격을 받고요. 아까 이제 거주지 무역을 탈피해서 그때 이제 중개 상인의 역할을 했던 조선 상인들이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반천 강대가 증가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이권 수호 운동으로 이제 경제적 구국 운동이죠. 경제적 구국 운동에서 이 당시 조선 상인들이 펼친 운동이 상권 수호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국 중앙 총상회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 중심으로 한 상권 수호 운동이 있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이 불평등 조약 내용은 치해법권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홍상 수출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한상의 개장 그러니까 시장을 여는 거죠. 그리고 계양장과 양아진을 개방하고요. 내지 재판권을 허용했다 등등등 있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도율통상 개정과 조양 그 조선과 영국 간의 조약 개정 내용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런 불평등 조약이 체육대회와 함께 같이 적용돼 갖고 반영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잠깐 볼게요. 자, 다음 조약과 관련된 서술로서 오는 것은 보기에도 고른 것은 자, 여기도 이제 2차 1급 문제야. 여기 초창기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은 좀 쉬웠다고 했죠. 자, 여기 보면 2조와 4조 있는데 딱 보시면 뭐 시해법권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지통상권, 양아진의 개장 관련된 문제 뭐 등등인데 이건 조청 산민 수용 무역장정이자 앞에 언급한 자 청나라 상인들의 한성 진출로 한성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게 맞죠? 자, 청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애속시키려고 막대한 자금을 사관하도록 강요했다. 자, 이거는 청나라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겠어요? 뒤에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일본이야, 일본. 그리고 청이 조선에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자국산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많아지는 계기되었다. 이건 틀리죠. 청나라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자체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청나라 우리나라 다 같은 이제 농업사회 구조죠. 물론 이제 청나라 양모운동을 통해서 공장을 만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주로 무기 공장이고요. 생산품 같은 것들 주로 이제 뭐 경공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로 어떤 형태였냐면 외국 물품, 영국의 면직물과 사침법을 떼다가 우리나라에 갖다 파는 중개 무역이었어. 그러니까 자국산 제품이 많은 게 아니라 영국산 그는 면직물이 많아진 거야. 면직물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일본도 자국산 면직물을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영국산 면직물과 그 다음에 중국 상인들이 가져온 영국산 면직물이 시장에서 다투게 돼.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중국 상인들이 유리하죠. 왜냐면 중국 상인들은 홍콩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떼어가지고 파는 거고 일본 상인은 홍콩 거쳐서 일본 건너서 파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유통 구조가 좀 뭐냐면 유통 단계가 중국 청나라 쪽이 다 단순해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 어떻게 마진이 좀 적게 드니까 당연히 청나라 똑같은 제품이라도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제품이 좋겠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국산 일본산 면직물 갖다 팔아요. 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나중에 그 조선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주는데 특히 그 수공업자들에게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청국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조선과 청의 무역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예, 맞죠? 대신에 이제 청나라의 무역 비중은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청일 전쟁까지는 이제 직전에는 청나라가 쫓아와서 거의 44대 55의 비율이야. 이게 뭐 1번. 자, 그 1번은 이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경제적 입장을 볼 때는 이걸 청일 전쟁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한 거죠. 물론 청일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뭐가 있어요? 2번이죠. 기읍과 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이제 조약 체결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순서고요. 자, 이후에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각국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돼. 자, 이제 배경을 보면 이모군란을 계기로 청군이 진주하고 아까 이제 삼민수령 무역장전 같이 그 청의 내전 가설이 심화되니까 조선 정부는 어떤 이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게 외세들 지금 당장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 외세들 끌어들여갖고 이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이득을 좀 준 다음에 그들을 한반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서 세력을 균형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 이의제의 정책을 이제 추구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까지 계속 가게 돼, 이런 정책들은.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자신의 어떤 종주권, 이 국제사회 영향력 가시와 그 당시 조선을 둘러싼 열강대 세력 균형 목적 등등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약을 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죠.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 남하 정책 때문에 자기의 위협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중재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이제 몇 개 되는데 대부분은 치해법권과 체국대우 등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 밑에 이제 그 청의 외교적 역할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은 종주권을 인정받으려고 했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청의 종주권을 거의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공식적으로 공사나 대사를 파견하지 않아요. 주로 총영사를 파견하거나 그 다음에 대리공사를 파견해. 그러니까 청나라에 공사관을 두고 거기에 파견 형식으로 이제 대리공사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영사라는 것은 이제 그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외교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민간 상대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격을 낮춰가지고 파견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조선의 정책 변화가 왜 일어나냐? 그거는 이제 아까 전 청나라 영향력 확대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그 당시 청나라 문화적 속방 정책에서 이제 식민지적 속방 정책, 실질적으로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를 속국화 시키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청나라의 어떤 세력 간섭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아까 전에 서양 세력들 끌고 와가지고 서로 견제시키면서 청나라도 견제시키고 서양 열강도 견제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독자적인 수교는 누가 있냐? 러시아가 있죠. 청나라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가 독자적 수교했고요. 그때 멜렌드호프가 주선을 하게 돼요.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지만 독일도 이제 독자적인 수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 눈여겨볼 게 멜렌드호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멜렌드호프는 왜 이상하냐면 이 사람은 원래 청나라에 이제 뭐냐면 고문관으로 파견됐던 사람인데 청나라 입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그 활동 내용들 보면 대개 보면 조선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활동하게 돼.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그래도 아무리 독일 사람이라도 청나라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이제 일을 해줘야 될 거니요. 그래서 이제 멜렌드호프는 러시아와 주선을 해주고 미약 조약도 뭐 주선을 하는 등해갖고 나중에 청나라가 쫓겨나요.
그래서 멜렌드호프가 왜 청나라에 주선했는지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왜 거기에 대해서 그 독자적 수교에 주선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 네. 근데 이건 뭐 설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과의 조약 중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천주교 포교를 인정하죠. 프랑스 수교를 이제 하게 되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천주교를 되게 강조해.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카톨릭 포교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 그럼 카톨릭도 포교를 인정했으니까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는 카톨릭과 달리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전도를 했던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주 편하게 전도를 했어요. 자, 하여튼 이 천주교 포교 인정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잠깐 이거 91번만 잠깐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 쪽은 조약 9조 2항에 교회라는 말을 천주교 포교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종교의 권리를 주장했고, 한국 정부도 뭐 그 당시 이제 청이나 어떤 여러 이용장의 어떤 그 건의 등을 볼 때 굳이 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천주교를 포교를 인정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주교 정교 문제 때문에 프랑스하고 조선 간에 어떤 이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결국 인정하래 1886년에 수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교를 계기로 사실상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서양과 이런 문호수 개방을 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일단 근대 사상과 문물 제도를 수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동시에 열강대 침략을 가속화시켰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항의 역사적 평가는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개화 세력의 대두, 개화파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개화파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얘들이 어떻게 형성되는 걸 볼게요. 일단 북학파부터 볼게요. 북학파가 이제 볼 수 있죠. 조선 후기 때 북학파. 그래서 박정을 중심으로 북학파들이 개화 통상론을 주장하죠. 자, 이런 건 사상적 배경에서 그 당시 통상 개화론자들이 1860년대에 형성돼. 그래서 보통 개화의 3대 비조가 있죠. 박규수, 오경석, 유은기. 그 중에 오경석은 역관 출신이고 유은기는 의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오경석과 유은기 영향을 받아서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가 그 자기 사단방에 양반 자제들을 끌어다 개화파를 형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개화파가 정치적 개화파가 형성된 것은 1870년대야.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의계를 이제 형성해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개화파가 형성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인물들이 좀 보이죠. 뭐 김옥균, 박영호, 그다음에 서강범, 유길준, 김유신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박교수 사방방 출신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188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모군란 뒤져 개화 정책의 속도와 방법을 둘러싸고 두 개파로 나눠요. 하나가 이제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인데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김홍지, 김윤식, 어용중이고 이런 민시정권에 참여해서 점진적 개혁, 동도서기동적 입장에서 이제 개혁을 추구하게 되고요. 급진개화파는 김옥균, 박용호, 호경식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본받아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죠. 그리고 문명개혁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이런 서양의 발달된 기술 외에도 서양의 제도와 문화까지 수용하자. 일본을 모델로 해서. 자, 그래서 이들 간에 이제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갑신전변이에요. 근데 갑신전변 이외에 급진개혁파들은 이제 쫓겨나고요.
자, 이 사람들이 쭉 쫓겨나고 누가 권력을 이제 독점할까요? 온건계파들이 권력을 독점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계안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냐? 계안 문문이나 이런 것 수용할 때 동도서기론적 입장에서 이제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와 제도는 유지하되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수용하자. 그런 입장에서 수용하게 되는데 이런 동도서기적 입장은 뭐하고 비슷하죠? 약간 이 동도서기 입장은 뭐하고 좀 비슷해요. 중국에 보면 중체서양이 있고 일본에 보면 하원양제가 있죠. 자, 중체서양은 저번날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설명했고요. 하원양제라는 것은 어, 하원이라는 건 야마토의 혼이야. 야마토 혼을 바탕으로 해서 양제, 서양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 그런 논리야. 일본 메이지 초창기 때 논리긴 한데, 자, 이런 그걸 비슷하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합화와 관련된 서적들이 쭉 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해국도지예요. 그 위원회 해국도지. 그 다음에 연항지락도 이제 뭐냐면 유명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서 망민국법, 마틴의 망민국법인데, 이걸 이제 국제법 번역한 건데, 이걸 좀 뒤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한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일단은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급진계합화, 온건계합화가 이제 분열돼 나갔고요. 자, 여기 이제 3대 비조가 있죠. 오경석, 유은기, 박규수. 네, 이렇게 있고, 한번 이제 박규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박규수는 중산주의 신학자였던 연안 박지원의 손자였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개화 통상을 주장한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경석에 대해서 보면 오경석은 중국어 역관 출신이죠. 이 사람은 여러 차례 사신에 따라 북경을 왕래했는데 박규수의 사행에도 역관으로 동행했다. 그래서 박규수와 나라 위기를 논했고 특히 이제 북경에 보면 유리창이라는 그 서점 판매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해국도지라든지 연안지락 같은 새로운 서적들을 유흥기에 전했고 위원했던 유흥기는 이들 깊이 연구해서 박규수와 오경수가 합류하면서 계열사상의 학생의 주역이 되었다. 그 요때 유흥기 이 유흥기라는 인물이 의관 출신으로서 시험 문제 나왔어. 요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또 보면 박규수는 1861년 청해 사신을 가서 엘로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중국의 모습을 목격하고 평안도 강서 재직할 때 당시에 제널소모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후 다시 청해 사신을 가서 양호운동을 접한 박 교수는 조선의 부국경공을 위해서는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려고 생각했다. 그래야 그는 운요 사건이 일어나 일본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소문 같은 것도 올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관련된 사료들은 각자 읽어보시고 아까 이제 박 교수의 사단방에 그 양반 자제들이 모여가지고 계하 사상이 전파됐는데 그거는 이제 오경서가 유흥기가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이들이 중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양반 자제들과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대면하기 힘드니까 박 교수 노동 명망가 출신 박 교수가 자기 사단방에 양반 제재들을 모여서 그 계하 사상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오경석과 유흥기를 소개하는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김옥균, 박영호, 호경식 같은 개화파 세력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을 좀 약간 보면 유흥기를 볼게요. 유흥기. 이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요. 2년 전인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관 출신이고 또 다른 유대치라고 해요. 또 유대치.
친구의 오경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개화파가 됐던 사람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천왕성의 고사통이 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불교 사상가이면서 한의사로 오경석과 친하게 지냈으며 서양 문물에 관련된 서적을 보고 통상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또 유흥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면 불교 승려였던 이동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개화 사상을 습득해서 개화파에 가담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방에 적청된 그 당시 명문가 양반자제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박지원의 어떤 지도를 받다가 이제 박지원의 소개를 통해서 오경성의 유흥기를 또 지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개화파 중심이 된 명문 양반 자제들을 그 직접 지도를 했다. 그래서 개화 운동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 의관 유흥계 지도를 받은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소강번 같은 급진 개화파들이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들 그 개화파의 그 개혁 사상의 한계는 자, 토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돈이 많고 어느 지주계층이기 때문에 그걸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 예. 자, 이거는 뭐에 또 한계가 연결되냐면 갑신전변의 한계가 또 연결돼요. 그래서 갑신전변 때도 토지 개혁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뭐만 제시했죠? 예, 부세제도 개혁만 제시했죠. 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70년대 말에 들어가죠. 이때 이제 김옥균 중심에서 개화파 인사대 정치세력이 형성됐고,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개화파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충의계가 형성돼요. 그때 이제 일본 그 사상가들,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들이죠. 김옥균 같은 급진개화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일본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후쿠자 유키치와 김옥균이 등등 개화파 인물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에 가서 후쿠자 유키치를 만나보고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신전변이 실패한 후에 후쿠자 유키치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요. 원래는 이제 후쿠자 유키치가 김옥균 같은 급진개화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들 이제 지원해줌으로써 한국도 일본처럼 개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서양의 어떤 그 침략을 막자. 약간 비슷한 아시아적 연대론을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아시아적 연대론은 후쿠자 유키치가 처음 주장한 거지 아니지만 하여튼 아시아적 연대론적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갑신전변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선은 안 되겠다. 조선은 미개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서양의 문물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외국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양 세력들이 조선을 먹기 전에 우리가 같이 뭐냐면 아니 외국이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서양인들 지배보다는 같은 동양인들 지배가 조선 사람들은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망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흥하론인가? 흥하론이 아니죠. 예. 타다 입국론을 주장하죠. 타다 입국론. 그러니까 타다론이라고 하죠. 주셔서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먹어서 아시아 국가를 벗어나서 제국주의 군화파 국가로 합류하자. 뭐 이런 제국주의 사상을 피게 되는데 이 후쿠자 유키치 외에도 자유민권 운동자들이 좀 약간 이중적인 뭐냐면 국내에서는 상당히 평화를 외치고 인권과 민주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 대외적인 정책을 볼 때는 뭐냐면 어떤 정책을 푸냐면 제국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제국주의 마인드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김옥균과 박용호에서 일본에 파견된 이동인 등은 시찰단의 일본 파견을 또 주선을 하는 그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80년대 초에 보죠. 자, 80년대 들어오면서 개화파 인사들이 대거 이제 정계에 진출해요. 그래서 민식 어떤 개화 정책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의 개화 정책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했고, 자, 그리고 민주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좀 뒤에 얘기했지만 정부의 기후 개편 및 그 시찰단 유학생 해외 파견을 강행했다. 그래서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유학생이 파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해외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통일기무 아문, 12사 같은 이런 제도 개편도 필요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개화파의 분화를 볼게요. 개화파는 이제 임오군란 이후부터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청에 대한 어떤 차이, 그리고 개화 방법, 범위와 속도 및 외교 정책, 권력 장악 방법을 둘러싸고 이런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 이후에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분화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 내용을 이제 좀 분화 내용을 볼게요. 자,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의 이제 특징을 보면 잠깐 그 표를 보면서 이제 좀 설명하죠. 밑에 쭉 있는데, 자,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 59페이지 표 보세요. 자, 온건개화파들은 주요 인물들 보면 이제 김홍지, 김윤식, 어용준 같은 민시정권과 결탁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진개화파들은 김옥균, 박용호, 홍영식, 서강범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개혁의 모델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청의 양문동이고요. 그리고 친정 4대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반대파들로부터 무슨 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청량을 추종하는 당 해서 4대당이라는 이민을 호칭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입장, 급진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간섭과 이모군란 뒤에 이제 간섭 정책이 많았죠. 그 다음에 정부의 4대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건 문명개화론이야. 일본이 문명개화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뭐의 문명이? 서구의 문명이야. 서구 문명. 서구나 여기는 또 일본이겠죠. 그래서 서구와 일본 상태를 일본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 조선의 야만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문명 개화론을 주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명을 서구 일본을 상정해 놓고 개화를 이렇게 강조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온건개혁파는 문명개화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우리는 이미 문명화됐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성리학이나 유교를 받아들일 때 문명화됐기 때문에 문명 개혁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외교론이나 이제 개화 속도를 좀 볼게요. 외교론에서 양절체제론을 이제 주장하는데요. 이 양절체제는 뭐냐 하면 이건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이 양절체제의 요약은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청나라하고 서양은 동일하다는 거죠. 국제관계에 따라서, 근대적 국제관계에 따라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조선도 서양과 어떻게 돼요? 동일해요. 자, 이거는 국제법에 의한 어떤 대등한 외교관계죠. 자, 그렇지만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관계는 좀 달라. 청나라하고는 조선의 관계는 대등하지가 않아. 그리고 청나라는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죠. 청나라는 상국이 되는 거고 우리는 속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지 못한 거야. 자주의 나라지만 독립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주와 독립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자주의 나라고 속방일 뿐이야. 독립이 되지 못했어. 청나라 입장 볼 때는.
자, 그 우리나라 독립국이지만 청나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4대 외교야. 그래서 이 양절체제라는 것은 이런 대등한 국제법에 의한 대등한 외교 관계와 4대 외교가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걸 양절체제 외교론이라고요. 예. 이런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 볼 때는 아니 청나라의 어떤 속방정책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시 조선의 정부 입장에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왜 합리적이냐? 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외교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막상 개항을 하보니까 서양 열강들과 일본하고 비교할 때 조선의 국력은 너무 아래였던 거야.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독립을 외치고 청나라의 영향을 벗어난다. 그 이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우리를 좀 지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나라가 그 당시 어떤 나라냐면 청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부터 독립을 한다는 것은 꼭 청나라의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전의 4대 정책, 우리를 속방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벗어날 것을 이제 포면적 벗어나서 독립국이라고 자칭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힘을 키울 때까지 청나라 좀 보호를 받자라는 어떤 실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양절체제도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독립하기 싫고 청나라 종속받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6.1 전에 그 주장한 양절체제는 온건개혁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제 생각엔 현실적 개혁론이었어요. 현실적 외교론이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보면 독립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거의 영향력 아래 있죠. 예.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영향력 줄을 쓰면서 뭐냐면 이득을 챙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건개혁파는 신중한 개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갑자기 문을 열 경우에는 오히려 외세 뭐냐면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청나라 같이 망쳐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급진개혁파들은 이 양절체제 외교론을 비판하고요. 청해 종속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독립을 강조했죠. 이제 자주의 국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독립의 국가가 되자. 그래서 또 이제 그 온건개혁파의 신중한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신중한 개화 정책은 근대화를 늦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정체시켜서 외국의 간섭을 실패하고 개화 정책을 총체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온건개혁파의 주장했던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동도서기론이죠.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는 그대로 두고 기술만 수용하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제도나 사회제도의 소극적이고요. 이 동도서기론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요건 전에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게요. 자, 급진개혁파는 서양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급진개혁을 하자. 그건 아까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온건개혁파하고 급진개혁파 그 과정을 좀 뭐냐면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의 내용을 좀 볼게요. 쭉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제가 요거 앞에 표를 이렇게 갖다 붙여놨는데 요거 이제 공무원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공무원 교재를 이제 누가 정리해가지고 공개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갖다 붙이냐면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연표라든지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 연표도 보통 10년 단위에 외우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단위. 어떨 때는 사건이 이제 그 1년 안에서 이제 뭐냐면 전후가 바뀌기 때문에 그 몇 월 며칠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러면서 제 생각은 이거는 이제 공무원 쪽에서 이런 것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의미나 뭐 이렇게 변화 이런 구조적 설명 같은 건
잘 안 해도 이런 표를 잘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문제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으니까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온건계합파를 보는데 온건계합파는 4대당, 수구당, 동도서기파로 불렸던 사람들인데요. 자, 이 온건계합파가 내세웠던 것이 동도서기론이라고 했죠. 그 동도서기론은 윤성환의 상소에도 잘 보이는데요. 자,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의 원리는 하늘로부터 얻어진 것이고 성에 부여된 것이고 천지에 통하고 망고불변에 불변하지 않은 이치 때문에 위에서 이를 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리학적 상강 오류는 천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근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동도를 얘기하는 거, 동도. 이 동도라는 건 성리학적인 어떤 유교를 얘기하죠. 상강 오류. 자, 그 다음에 배수의 무기, 농기구는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모두 바깥에 드러내는 것으로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용하는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지 근본적인 도가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날 나라를 다스린 자는 서양의 문물을 편리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지의 불편함을 뒤집어 쓴다면 이것은 부강의 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받아들이고 석이죠. 이건 수용하고 동도를 바탕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걸 통해 서양의 침략을 극복하자. 그 당시 이제 그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런 개화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 좀 얘기했지만 개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이제 당호전을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들의 이제 뭐냐 외교 체제는 양절체 제도를 주장했죠. 청나라 4대 관계와 그 다음에 국제관계, 평등 국제관계를 동시에 인정하는 양절체제를 주장했는데, 자, 그래서 중화체계 질서 안에서 조선을 만국 일원으로 위치시켰지만 그런 사고방식도 청나라가 일본에 패함으로써 그 다음에 청해전이 패배하면서 양절체제도니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해체되고 나서 그 당시 그 온건계파들이 이제 그 계합파들이 이제 만든 단체가 있죠. 이 단체가 이제 독립협회잖아요. 자, 이때 독립은 이 양조체제로 해체되면서 이제 청나라가 완전히 속박에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독립했다는 거야. 진정한 독립을 했다. 그런 의미야. 어디로부터 독립일까요? 중국부터 독립이에요. 자, 이런 독립협회 독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 청해전의 패배로 양절체제의 해체가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 동도서기론자의 입장에 볼 때 이제 이들은 서양 기술을 수용하지만 당연히 서양의 종교와 사상 금지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 유길준이라는 인물을 볼게요. 이 유길준이라는 인물이 좀 약간 독특한데 이 사람은 그 학계에서 온건계합파 분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급진계합파와 약간 비슷한 사고방식을 좀 몇 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 급진계합파와 또 친분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한때는 유길준이 그 당시 이제 급진계합파가 오해를 받아서 보빙사가 돌아온 후에 이제 뭐냐면 그 유학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보빙사가 가서 유학을 하고 나서 있었는데 돌아오라는 말 듣고 이제 돌아와서 가택연금을 받은 적이 있어. 갑신정지 이후에요. 그럼 뭐냐면 유길준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소 급진계합파가 친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택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또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하는데 자, 이 사람 하여튼 학계에서는 온건계합파 분류했지만 약간 급진계합파가 좀 친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이것도 애워되어 있죠. 서유건문이죠. 서유건문. 서양을 여양을 해서 서방을 여양해서 쓴 보고 들은 책들이다. 그래서 서유건문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국문학상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국학문 홍용체였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방문 혼용죄 쓴 최초의 단행본이었고요. 참고로 구한말 시대 때는 이 국학문 혼용죄가 일종의 국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순한문처럼 한문 역할을 했잖아요. 한문을 썼는데 이제는 강공서나 있는데 국학문 혼용죄를 같이 쓰게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국학문 혼용죄가 이제 뭐냐면 강공서의 이제 뭐냐면 표준적인 그 글쓰기 양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업무 일치를 주장하면서 그 문체가 큰 나중에 후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국어학자기도 하죠. 조선 문전이라는 어떤 국어 국문 또는 사전도 만들었고요. 문집도 만들었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유금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6.1조에 보빙사를 파견됐어요. 그 보빙사를 가서 거기 이제 가가지고 미국 이제 갔으면 이제 다 일이 끝났으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고 좀 이따 거기 공부를 했어.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 나이에 그 한 20대 후반 나이에 자 그래서 고피디와 같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우수한 성적 받고 막 하려고 이제 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 갑신전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정부가 이 사람을 급진기합한 인물로 생각해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6.1절 입장할 때는 돌아오면 언젠가 죽겠다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 미국을 한번 쭉 여행을 하고 태평양 건너서 일본을 간 다음에 좀 여행을 간 다음에 돌아와서 유폐가 된 거야. 그 사람이 또 미국 갈 때 그 우리 식으로 지금 일본을 거쳐서 간 게 아니라 유럽을 거쳐서 갔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미국 가는 배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유럽을 가는 것이 훨씬 더 거리상 멀지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죠? 우리나라 인물로서 세계 일주를 한 거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쓴 것이 서유관문이고요. 그와 비슷한 것이 이제 일본의 후키자 유키치가 쓴 서양 사전이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후쿠자 유키치의 서양 사정도 서유관문과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다음 에도 시대 말기 때 그 당시 서양 시찰대 갈 때 보고 들은 것들을 적은 것이 서양 사정이었는데 이거는 일본의 베스트셀러문이 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요. 그는 갑신전변 전까지 급진기합화 성격을 띄었으나 전변 실패 후 점진적 개량주의로 변신해서 정치와 정사를 분리시켜 정치를 한 구조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그 정체가 우리나라 정체, 여러 나라 정체가 정치 제도죠. 이 정치 제도는 서양의 의회 제도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도. 제일 좋다. 근데 그 우리나라 서양의 의회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우리나라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운영에서는 이런 것을 뭐냐면 그 고려해서 실제 운영에서는 그 뭐가 제일 좋냐? 정통적인 군주제가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것은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의회제도가 아니라 정통적인 군주제다. 그래서 정통적인 군주제를 정치로 삼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서양의 정치제도나 의회제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실제 정사 이게 적용할 때는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정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제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체라는 것은 서양의 의회제도를 정치제도를 얘기한 거고요. 이때 정사 이때 빠졌는데 정체와 정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제도 그다음에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치 행사 같은 거죠. 정치 그 정책 같은 거죠.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체는 서양의 정치제도, 정사는 우리나라 정치제도, 정체뿐만 아니라 그 정체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 통치제도, 통치 그 내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볼 때는 유기증이 공공개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한성승보에서 주식 발행이나 사장 선출 등을 소개했고, 회사제도 같은 것들 주로 소개했는데, 주로 상회사 같은 걸 소개했죠. 상회사. 그 다음에 근대적인 산업체제나 회사제도 같은 걸 도입했다. 요게 이제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동도서기도는 아까 좀 얘기했으니까 각자 보시고요. 자, 급진개합파를 보죠. 급진개합파. 급진개합파는 독립당, 개합파, 범법 자강론 이런 사람들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요때 이들을 범법 자강론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이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과 제도를 바꾸자는 거죠. 그 중국의 범법 자강처럼.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것은 범법 자강학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메이징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명칭만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 서양의 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신분제 사회개혁을 주장하죠. 양반의 신분제를 즉각 폐지하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야? 양반이죠. 그리고 양반뿐만 아니라 진골 양반이야. 네. 그래서 경학거족이라고 불렸던 진골 양반이에요. 노동가 명문가죠. 네. 이런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벗어나서 버리고 그 신분제를 주장을 했다는 건 대단한 생각이죠. 네. 그래서 그 약간 비슷한 강남 잡발 이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외교는 예전에 얘기했죠. 청해 정석에 벗어나서 만국에 이런 조선의 독립적 위치를 자리잡게 하자. 그리고 메이징 유신과 문명기하던 영향을 받았다. 이 범법 자강이라는 것도 평나라의 면법 자강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메이징 유신과 문명기하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일본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본부터 차가운 도입을 주장했죠. 그래서 앞에서 급진개혁파의 당오전 발행을 대해서 반대를 했어, 이 사람들은. 당오전은 왜 이게 발행을 하려고 했냐? 당오전의 의미가 뭐냐면 뒤에 좀 내용이 있지만 그 상평통부의 함량가격이 돼. 5냥이 한량 가격이 되는 거야. 좀 오늘날 말하면 5만 원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 원권이 아니라. 그걸 막 짓자. 멜렌더호프가 건의해갖고 온공기업화 정책을 반영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당오전 같이 고액화폐를 막 찍어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물가가 상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급진가파에서 반대를 하면서 그거보다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수신사가 갈 때 일본 정부부터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언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가서 받아봐라 실제로. 그래서 또 갔어. 근데 일본 정부가 차관을 그때는 다른 예전과 달리 안 주겠다고 노 하면서 거절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이제 차관을 도입하겠다고 떵떵치고 들어갔는데 일본 정부 거절했잖아.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갑신점의 또 배경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중심 인물들 한 번씩 쭉 눈으로 발려두세요. 예. 자, 중심 인물들 이제 보면 일단 김옥균이 큰형님이죠. 이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다 해도 30대 초중반 정도 돼요. 이 사람이 나이가. 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20대였어요. 20대. 여러분같이 이제 20대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중에 박영호를 좀 보면 박영호는 이제 그 당시 그 한성군에 경찰부를 설치해서 신식 경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식 군대 양성을 또 주장했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 육군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식 군대를 양성하자. 그래서 사관학교 같은 걸 좀 만들고 있어, 비슷한 거를. 그런데 이걸 갑신전변 때 동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용의 또 업적 중에 하나가 한성순부를 간행을 하죠. 방문국에는
인쇄소에서. 예. 그래서 한성순보는 초기 때는 이제 누가 장악을 했냐면 급진계합파들이 장악을 했어요. 급진계합파. 근데 이게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 한성 주부로에서 간행이 되죠. 그때는 온공계합파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홍영식 같은 사람은 미국의 우편제도를 받아서 근대적 우편제도 실시를 주장을 했다. 그래서 우전천국을 설치를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 우전천국 개국식 때 뭐가 일어난 거야? 갑신전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갑신전변이 일어나니까 이게 전국이 폐지되고 근대적 우편제도 실시가 잠깐 미뤄졌다가 나중에 을미개혁 때 다시 시작하고 그죠?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급진계합파들은 초창기 때 그 당시 계하지식가의 견문으로 고종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초기 때는 잘 나갔어. 그래서 좀 약간 기다리고 좀 참고 있었으면 되는데 성급해서 갑신전변이 일어나면서 이 고종의 어떤 미움을 또 받게 되죠. 자, 근대 문물 수용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쭉 보면 박물관 설치해서 한성숭부 및 간행물을 관행하고요. 그다음 우정국, 전한국이라는 조폐 기관을 오늘날만 조폐공사하고 비슷해서 보시면 돼요. 동전이나 이런 것들 찍어내는 거고 기기창을 이제 도입했죠. 예, 이런 것들 무기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근대식 기선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전원국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세국 운반을 위해서 이윤사를 설립해서 이 간민학자회사인데 이걸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국에 유학생을 많이 파견했는데 특히 일본에 많이 파견했다. 네, 일본가 왜 파견했냐면 일단 값이 싸. 가성비가 좋죠. 일본은. 자, 그런 이제 근대 문물 같은 것들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박영호 같은 사람은 일본 파견된 군사 사관학교에 파견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강주에서 강주는 경기도 강주예요. 강주에 1000명의 군대를 훈련시켰고 그 중에 일부를 갑신전변에 동원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 도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농업기술 도입인데, 요 농업기술은 도입은 그 급진계합파들 업적보다는 약간 온건계합파들 업적이에요. 여기 지금 설명이 급진계합파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여기 일부 온건계합 활동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요.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09년 기출문이 나왔을 거야. 자, 농민경제 안전과 농업생산 향상을 통해 국가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농무목축 시험장을 설치해요. 최경석이. 요거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법인상. 그 미국의 농촌 있죠. 미국의 이제 그런 농업 시스템을 받아들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농무목축 시험장을 설치하고 그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필요해서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전문학교 농무학당을 설립하죠. 2년 뒤에. 그 다음에 그 서양식 농법, 미국식 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농정식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정 차종 같은 것들을 이제 저술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124번을 좀 읽어볼게요. 자, 개항 조선이 당면한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농민 경제를 간정시키고 국가 경제를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는 서구의 농법과 농업 기술을 받아들여 농업 생산을 높이고자 한다. 1884년에 개업했던 최경석은 정부의 지원 후 농무 목축 시험장을 설치했다. 그는 미국에서 농기구와 종자 및 가축 등을 수입해서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려고 했다. 그 다음 1886년에 최경석이 사망 후에 정부는 2년제 농무학당을 설립하죠. 그래서 영국인의 농학고사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서구 농법을 교육시켰다. 교육 내용은 토지기랑 목축 농지기간 등이었고
또한 계약파 관료와 지식인들은 각종 농서를 편찬하면서 서구농법을 복급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조사 시찰단에 참여한 안종수의 농정 심표를 편찬했고 갑오개혁 때 농산공부 대신이었던 정병화가 농정 차용을 편찬했다. 그래서 농정 심편하고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거는 한국 근현대에서 금성교과서 책인데 요번에 한국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가 이제 보니까 15년 개정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에서 위주로 돼 있고요. 그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로 돼 있냐면 정근대사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역사 내용은 거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현대사 관련된 한국사 내용을 좀 보는데 제가 볼 때 한국사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 오히려 예전에 그 한국 근현대사 책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양적인 내용 볼 때. 그리고 거기는 뭐 각종 도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추가해가지고 얘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내용 측면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예전에 그 교과서 7종인가요? 그걸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일 많이 있죠? 돌아다니고. 예. 물론 이제 심부셈 내용이 더 이제 정확하고 그런데, 심부셈은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많아요. 그걸 다 보기 힘들어. 그래서 적절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딱 잡기는 한국 근현대사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좀 없는 내용인데 이게 또 뭐냐면 양장공사를 쓰였죠. 요 시기 때. 자, 양장공사는 뭐냐면 양잠이라는 건 서양의 잠, 서양의 누에꽃이,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비단들을 만드는 거야. 누에를 만들어서 서양식으로 비단을 만든 건데, 이건 뭐냐면 수출용이야. 서양인들이 비단을 수출하려면 또는 견사를 수출하려면 서양인들의 어떤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맞춰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수출용으로 양장공사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도입을 시도했지만 개혁 작업을 이제 일본에서 도입했죠. 근데 일본이 말과 달리 말과 달리 이제 차관을 제공 거절했기 때문에 개혁파의 입지가 약화됐고요. 이것이 갑신전면한 원인을 제공하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보면 일단 이들 자체가 이제 지주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제는 반대하도 이 지주 경제 문제, 돈 문제는 좀 민감해. 그래서 지주 전호제를 합법화 시켜서 지주 자금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을 하자. 그래서 이들의 이제 개혁 사고 방식은 토지 재분배보다는 예전에 중상주의 정책처럼 지주 개적, 그러니까 이제 토지 제도보다는 그 부세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합리적 수세를 마련하자. 그리고 중간에 아전들의 농가를 배전하고 탄광호를 수청해서 요국민들 중농층을 보호해주자,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신전변에 뭐가 빠진 거야? 토지 개혁이 빠졌던 거죠. 그리고 주식이나 합작회사, 특히 이제 개항기 때는 상회사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예, 이걸 좀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이걸 통해 민간 자본을 육성시키자. 그다음 자유로운 상공업 행위를 보장하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사고 방식은 일종의 뭐냐면 자유주의야. 신자유주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뭐죠? 시장에 맡기자. 시장 지상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정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산업이 위급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정부가 특정 기업을 뭐냐면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줘야 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그 당시 집권한 후에 이제 누구죠? 예. 그 후에 이제 강무개혁 때도 그런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야. 그 급진계합파들 입장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막상 자신들 입장 볼 때는 해상공급 자체가 자유로운 상공업 행위를 보장을 막는 거겠죠. 왜냐면 보부상들이 특권을 주는 기관이잖아. 그래서 갑신전변 내용에 정강한 안의 내용에 해상공급 폐지 내용이 들어간 거지,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거든 지상주의, 시장 지상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장을 모든 걸 맡기고 그다음에 개방을 하고 무역을
외국 간 무역을 모든 나라가 개방하고 이런 것들 주장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 그 당시 외국에는 그것을 주장했던 그들 현실에 맞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현실 감각이 없어. 우리나라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현실 관념이 없어요. 외국에 어디에서 뭔가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 외국의 실정들 우리나라를 뭔가 바꾸려고 해. 계몽시키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보수주의자들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중도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나 별로 안 좋아해 다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김옥균이나 개화파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후쿠자 유키치라고 했죠. 예. 요거 이제 김옥균 후쿠자 유키치의 만남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개화파의 형성에 영향을 줬던 서적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해국도리 연왕지락 그 밑에 만민공법 요 세 책 조선책락 요 내용들은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겠죠. 예. 자, 개화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정부의 개화 정책의 추진과 사절단 파견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요거는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거는요.